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포항공대가 들어가 보니까 한 학년이 300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300명 1학년 신입생 중에 거의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이 과학고 졸업생들이에요. 교수님이 분명 한 1에서 3까지만 가르쳐 줬는데 숙제를 4랑 5를 내도 얘네들 다 하는 거예요. 교수님 안 가르쳐 줬는데도. 아, 진짜 천재적인 애들이라는 게 이런 애들인가? 또 지는 건 또 싫은데. 제가 계속 만약 공학을 하면 얘네들이랑 같이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다른 탈출구를 이제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2학기 때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진짜 방에서 나온 적을 손에 꼽을 정도로 거기 틀어박혀서 나는 뭐 해 먹고 살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직업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각광받는 직업일까? 근데 그때 마침 알게 된 게 외국계 경영 컨설팅 회사랑 외국계 투자은행 이 두 개가 소위 돈을 제일 잘 번다더라. 부의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파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인생 역전의 기회. 저 직업을 가져보면 되겠다.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했죠. 1학년 2학기 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흔한 어학연수나 이런 것도 안 갔거든요. 해외여행조차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인턴십을 6번 했어요, 제가. 정말 학점은 최소한으로만 방어하고 계속 동아리 활동하고 그 경영 쪽 공부하고 그쪽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독하고 좀 치열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박지영 대표는 그냥 서울로 가서 막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직접 만나고 뭔가 되게 직접적으로 발로 뛰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쌓은 지식을 저희 동아리에서 이렇게 공유하고 이러면서 좀 선구자 같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빡센 선배였던 것 같아요. 뭐 공모전 하면은 뭐 이렇게 방에다가 각자 시간표를 다 적어놓고 수업 없는 시간에는 무조건 동방에 와서 공모전 준비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거의 뭐 독재자에 가까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턴 6번 중에 첫 3번을 다 컨설팅 회사에서 했거든요. 저는 공대생이니까 저희 학교 선배들 중에도 컨설팅 회사에 간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 자리를 하나 얻기 위해서 했던 노력은 정말 눈물겨운 노력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작성한 레주메조차도 어떤 선배가 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 뭐 회사 아들 뭐 이런 애들 그냥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게 뭔가 페어하진 않는 것 같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급등락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기록을 양산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10월 24일에 천선 아래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동등한 출발선에서 할 수 있는 종류의 직업군, 맨손 맨발로 그냥 싸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직업군은 없을까? 이공계 베이스로 할 수 있는 투자업 중에는 벤처캐피탈이 가장 유력했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기술 베이스나 이런 회사들 이제 투자하는 직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나마 이공계 출신에게 문이 열려 있는. 산업에 투자를 과연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과제를 줬었고요. 대학생으로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예비 후보 투자 기업들을 몇 개 나열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실성을 가지고 있고 그 성실성의 상당 부분을 정보를 습득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 인턴을 제외하고 20대 인력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직접 들어온 거의 최초의 케이스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40대 초반이 뭐 회사 막내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뭐냐면 삼성전자나 현차에 납품하는 부품 회사들. 그래서 납품이 확정됐으면 투자하고 납품이 확정 안 됐으면 투자 안 하고 그런 투자가 많았어요.
그 전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게 2008년 말 정도부터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한국 벤처캐피탈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바뀌는 그 시초였어요. 이때부터 한국에 아이폰 3GS가 출시돼요. 페이스북의 한국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이메일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터넷 서비스, 또 디지털 컨텐츠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뭔가 그 원래 업계에 계시던 분들이 하던 투자랑은 너무 결이 다른 쪽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보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연히 운 좋게 그 타이밍에 제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제일 컸다라고는 생각합니다. 2009년에 제가 톤에 투자를 했고 2010년에 팀에 투자를 했고 12년에 배달의 민족에 투자를 했었어요. 이거 세 개가 이제 저한테는 저의 시그니처 딜이거든요. 워낙 좀 독특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젊은 친구들이 창업한 스타트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죠. 저는 특히 투자하고 나서 1년 반 만에 그 글로벌 회사에 M&A를 했거든요. 초대형 건으로, 그러니까 무슨 경제신문 1면에 나는 그런 건을 이제 제가 투자를 했었다 보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처캐피탈의 일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대부분 공부예요. 나한테 이야기를 해준 그 창업자의 사업 모델을 내가 이해하려면 공부해야 되고 그거를 파트너 임원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설득하려면 또 내가 공부해서 설득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첫 직장에서부터 이 학습하는 것 자체가 자리가 잡혀 있었고요. 경영진 프로필이 어떻게 되죠? 똑같은 사업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로 큰 격차를 낼 수 있구나 라는 그 사실을 투자자로 일을 하면은 매일 깨닫게 돼요. 매일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보단 실행력의 원천인 그러니까 누가 실행하느냐,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실행하느냐, 이 사람이 10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를 내가 도대체 뭘 통해서 그걸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때로는 대놓고 질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이야기 속에서 열심히 그걸 관찰하거나 끄집어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아주 현실적이고 솔직한 욕구나 그 사람 인생에서 있었던 굉장히 큰 결핍이나 열등감의 요소가 그 지속적인 모티베이션의 원천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 사업적인 거 좀 여쭈어보시고 그냥 저를 그냥 빤히 쳐다보시고 그러고 이제 투자의 결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었거든요. 동네에 슈퍼마켓도 하나 없는 곳에서 태어나서 좀 뭔가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적인 부분, 돈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부분을 계속 학창 시절 때부터 마음속으로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1, 2년 동안 뭐 승부를 봐서 뭐 엑시트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걸 기업가 정신으로 뭐 수십 년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는가, 포기를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를 좋게 보셔서 투자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 사업을 한 10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 1, 2년 해보고 여기서 좀 결과 보고 안 되면 다시 취직해야지 이러면 대부분 안 돼요. 단기에 승부 내려고 마음 먹으면 금방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사업을 하는 게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인 거다. 내가 선택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내 라이프 스타일인 거다라고 해야 그걸 오래 할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웬만하면은 절대 망하진 않아요.